고물가와 저성장 등 최근 우리 경제 복합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내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번 얘기를 나눌 때 말씀하시기를 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포함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대거 마련될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말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5년간 줄어들게 되는 세금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금액만 포함을 하면요. 13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좀 기사들을 보시면 헷갈리셨을 텐데 13조 1천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하고 후년은 각각 6조 4천억 원, 7조 3천억 원이 줄어든다고 나오거든요.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네네. 이후에 증세가 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5년치 시계열로 계산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3조 1천억 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그 숫자에 숨겨져 있는 함정이 좀 있어요.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전년 대비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것만 더한 게 13조 1천억 원이고요. 실제로 그 해 총합을 더해서 감세가 이루어지는 그 토탈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4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는데 내년에 5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진다라면 순 감액되는 부분, 그 1조 원만 더해서 5년치를 더한 게 13조 1천억 원이고요. 이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해에 감해지는 세금 자체를 더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 소득세만 20조 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13조 1천억 원이라는 그 정부가 발표한 그 계산 방식의 숫자에 기인을 해보면 6조 8천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 게 4조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 게 2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전반적으로 좀 낮춰주기 위해서 최고 세율도 25%에서 22%로 줄이게 되고요. 구간도 기존의 4단계였던 걸 2~3단계로 줄이겠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겠다. 이게 정부의 방향입니다. 네. 기업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부담을 줄여주겠다. 네. 결국 목적은 투자도 더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실효성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전망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현장에 나와 있는 경제 관료들이 대부분이 MB 정부 당시에 이제 낙수 효과를 주창하면서 경제 정책을 구상했던 분들인데 네. 그때 당시에 낙수 효과가 정말 있었느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당시에 4년 동안 26조 원 정도 감세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세 감세된 거 대비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뽑고 투자를 늘렸다라기보다는 기업 유보만 늘어났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 그 조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중에서 부의 재분배 기능보다는 투자 생산을 늘리는 쪽에 그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발목에 묶여있는 모래주머니를 좀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밀어주면 일자리와 생산,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반론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은 국회 통과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국회 통과하고 내년 이게 시행된 이후에 적어도 2~3년은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실질적으로 이 낙수 효과가 있을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 중견 기업들에 대해서 상속세 완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뭐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받을 때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금액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완화하면 아무래도 조금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작용, 부작용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긍정적인 작용은 매출 1조 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1천억 원까지 기업 상속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상속세가 너무 비싸서 나는 그냥 이 100년 가업을 물려주지 않고 팔겠다. 그냥 매각해서 내 지분만 가져가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장기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텐데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견기업 이상의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을
너무 지나치게 지원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에서도 대기업이 혜택받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세제 혜택이 그 규모가 크고 매출이 많은 회사들이 좀 더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조세의 본령을 두고 철학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쭉 기업들에 관한 지원 정책을 봤을 때는 현 정부에서는 기업 친화적인 기조가 네. 조금 뚜렷하게 읽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감세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면 이게 성장을 도모하고 성장을 통해서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중물과 같은 감세 정책이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 다르기도 하고 그간의 선언을 통해서 이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반론도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조세의 기능에서는 정부는 공급자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가지셨을 테고 네.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 눈여겨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바뀌게 되나요? 종부세에서 가장 큰 원칙이 달라지는 건 기존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른바 징벌적인 누진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집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의 가격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공연히 세율이 늘어나는 건 부당하다. 이게 현 정부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 수에서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고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1.2%, 최고는 6%까지 세금을 더 무겁게 물렸는데 그렇다면 이 중과세율이라는 것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고 기본 세율 자체도 낮춥니다. 또 기본 공제액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세부담 상한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00%까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기존의 다른 납세자들하고 똑같이 150%로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거의 비슷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마포에 있는 마포의 대장주로 불리는 한 단지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84제곱미터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내가 대전의 유성구에 있는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공시가격이 각각 12억 6,300만 원, 3억 9,600만 원입니다. 이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종부세를 낸다라고 하면 3,676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를 한다 그러면 424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오. 그러면 세금이 3,200만 원이 줄어들게 네네. 되잖아요. 만약에 이 마포의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하고 은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를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세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초에 이렇게 보유세 세율이 조금 높았던 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집을 내놓게 해서 네. 이걸 또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건데 지금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좀 부담이 줄어든다면 이 매매 시장 지금도 좀 거래가 줄고 있는데 더 얼어붙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 수요자들이 안 사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의 추가 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내놓지 않을 거냐 여기는 사실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제가 드리는 답하고 Q&A가 맞진 않습니다만 시장에서 현재 상황이 가라앉아 있는 건 고금리의 매수 심리 하락 이게 제일 큰 거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집을 덜 내놓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 상황에서도 금매로 처분할 사람들은 대부분 처분을 했고 우리가 정말 집값을 잡고 싶다라고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강남 아니면 일대 고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해도 금매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상황에 지금 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된 이후에 이 세법 개정안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취득세, 양도세 부담도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워낙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유인에는 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앞서 이제 뭐 마포와 대전에 있는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네. 분의 예시로 들었을 때 확 줄어든 면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을 두고 좀 이번 개편안이 부자 감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대장주로 불리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한 채만 기준으로 해도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893만 원 내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서 올해 세금을 내신다 하면 이게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47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싼 자산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세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조세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걸 왜 걷어서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 철학적으로 부딪히는 게 두 가지인데 세금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 비싼 자산을 가지고 보다 좋은 인프라를 누리는 사람이 일종의 사회적인 티켓을 끊어서 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런 정신이 하나 있는 건데 이건 대부분 증세를 할 때 기본적으로 깔아두는 그런 철학이라고 한다면 감세 정책 아래에서는 이런 세금이 그 자원의 적정한 분배를 오히려 방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갑을 좀 두둑히 해서 이쪽에서 소비와 생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나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본다. 비판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직장인들의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개편이 있었습니다. 과표 구간도 조정을 하고 앞서 저희가 또 알려드렸던 식대에 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데 체감이 될까요? 체감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저소득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과표 구간의 조정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세율을 낮게 적용받는 분들을 좀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과표 구간이라는 건 실제 내가 연봉을 그만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컨대 연봉을 3천만 원 받는 분이다라고 하면 4대 보험이랑 각종 공제를 떼고 정말 과표 구간에 어느 구간에 들어가시게 되냐면 대략 그 0원에서 1,400만 원 사이 그 구간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가장 낮은 세율인 6%에 적용되는 분이 1,200만 원 이하였거든요. 여기에 200만 원을 얹어서 1,400만 원 과표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6%만 받겠다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연봉 대략 한 3천만 원 받는 분들까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또 그 바로 위에 구간에도 사람 수를 좀 늘려주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1,200에서 1,600 사이인 분들이 15%의 세율을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1,400에서 그 5천만 원까지로 한다고 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과표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어려운데 과표 구간 5천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한 7천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연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다. 그러면 그 저 표에서 세액으로는 한 8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5천만 원이다 하면 18만 원 정도. 7,800만 원이다 하면 54만 원 정도. 근데 54만 원 이상으로 받으실 수는 없고요. 이 혜택을. 그래서 54만 원에 캡을 씌워서 내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많이 소득세가 줄어도 연간 24만 원까지만 혜택을 주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되기로 했고 네. 또 거래세는 인하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소액 투자자, 소액 주주한테는 좀 불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금융투자 소득세를 당장 이제 내년부터 받으면서 원래는 이걸 전제로 하면서 거래세를 그에 비례해서 낮추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를 하면서
이 거래세에 대한 인하분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0.23%였던 걸 0.15%로 낮춰주기로 했었는데 이 스케줄이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소액을 거래하든 많은 액수를 거래하든 똑같이 0.2%로 거래를 하시게 되거든요. 내년부터 0.2%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든 아니면 기타 소득이 수백만 원 정도 되든 금융권에서 이른바 큰 손으로 불릴 수 있는 뭐 개미도 그냥 일반 개미는 아니겠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걸 뒤로 미루기 위해서 소액 결제를 하는 사람들까지 거래세를 늦춰주는 시간이 뒤로 많이 밀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구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저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업에 편중돼 있다, 부자 감세다라는 논란과 더불어서 이 재정 건전성이 괜찮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하고 부딪힌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죠. 지난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빚이 많이 늘었다 이 비판해왔던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보다 소상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국세 수입이 올해까지는 법인세도 좀 넉넉하고 소득세, 부가세 그 상반기까지 세수 실적을 보면 넉넉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세수 추계했던 것보다. 그런데 내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정부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세금이 거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도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설명에 그 약간 공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계속해서 전제 조건으로 까신 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야당이 또 대부분인 상황에서 국회 통과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둡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이 지금 타결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네. 오늘까지 끌어서야 드디어 국회가 이제 열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국회 열리자마자 철학적인 그 가치관이 충돌되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아마 민주당이 동의해주기 어려울 것이고 정의당도 입장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결국은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각자 생각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를 봐도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제법 많았을 거고 세액, 과표 이런 단어도 좀 어려웠을 텐데 기획재정부에서도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민생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경제도 대내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좀 압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절충점, 네. 어떤 해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민생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소득 그리고 범위를 아무리 늘려도 중산층 이하를 집중적으로 볼 때 민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기업이나 고소득층의 감세 효과가 몰린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거든요. 보면 13조 1천억 원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사실 전년 대비만 포함이 되었지 총액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런 설명이 빠져 있죠. 이번 감세를 네. 설명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13조 1천억 원만 놓고 봐도 기업이랑 고소득자가 7조 원 이상 혜택을 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설득의 과정이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